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후 정부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최종 계약까지 체결될 수 있도록 협상 전담 태스크포스를 신설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번 한국형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달성한 쾌거로 앞으로 줄줄이 예정된 유럽 원전 수주전에도 청신호가 켜진 건데요. 체코 원전 수주 의미와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장 큰 변수라면은 단연 미 대선일 겁니다. 미국 대선 후보의 행보나 말 한마디에 수혜업종이 달라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불안한 시장 속에서 노련한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갈지 궁금합니다. 월가의 최고 전략가 켄 피셔의 역발상 투자 전략을 담은 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최형창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검색 엔진을 전격 발표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오픈 AI 현지 시간 25일이죠. AI 기반의 자체 검색 엔진 서치 GPT. 이거 시험 버전을 지금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테스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서치 GPT가 이 사용자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요약된 그 검색 결과를 이제 소스 링크와 함께 제공을 한다는 건데요. 후속 질문을 할 수 있고요. 네. 상황에 맞는 응답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픈 AI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서치 GPT는 명확하고 관련 출처를 가진 빠르고 시의적절한 답변 제공을 목표로 한다. 네.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보다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검색을 하고 또 대화에서 원하는 것처럼 후속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또 서치 GPT를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이 생성형 AI인 그 자사치 챗 GPT에 통합하겠다 이렇게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전 세계 온라인 검색 시장이 지금 어떤 구조가 돼 있죠? 사실 검색 시장은 90%가 구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구글뿐 아니라 뭐 네이버, 다음 이렇게 나눠지긴 합니다만 다른 나라에선 구글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챗 GPT가 그런데 지금 큰 인기를 끌면서 이 오픈 AI의 검색 엔진은 구글을 위협할 수 있다. 뭐 이런 지금 벌써부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렇게 밝혔는데요. 우리는 현재보다 훨씬 더 나은 검색을 만들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약간 구글에 대한 선전포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오픈 AI는 웹에서 답변을 얻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관련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좀 여러 번 우리도 실제로 검색해보면 좀 여러 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웹의 실시간 정보로 대화 기능을 향상하면 이 그 소비자가 검색하는 정보, 원하는 정보를 더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검색 결과는 또 이미지 등으로도 제공이 되는데요. 오픈 AI는 서치 GPT의 이 시각적인 결과가 이용자에게 더 풍부한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일단 구글은 긴장할 것 같은데 시장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바로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이 서치 GPT를 발표한 이날 구글 모회사죠. 알파벳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3% 하락을 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는 구글 외에도 좀 유의미한 점유율을 보이는 검색 엔진 뭐가 있냐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어요. 네. 한 뭐 7, 8% 있는데 검색 엔진 여기는 빙이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역시 2.45% 내려갔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네. 구글도 이제 지난 5월에 생성형 AI 그 제미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탑재한 이 검색 엔진을 정식으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검색 엔진을 강화하면서 좀 시장 사수에 나섰는데요. 참고로 근데 지금 구글이요. 오늘 이것과 별개로 또 다른 걸 또 발표를 합니다. 뭐요? 또 질 수가 없잖아요. 이 수학 추론에 특화된 AI 모델 알파프루프를 출시한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러니까 올해 초에 선보인 이 기하학에 초점을 맞춘 AI 모델 업데이트 버전인 그 알파 기하학 2 이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공개를 했고요. 어쨌든 지금 구글 AI 조직인 구글 딥마인드는 이들 AI가 뭐 대수학,
기하학 이런 좀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뭐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이런 문제들 기출문제 6개 중에 4개를 풀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쨌든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지원한 AI 이런 걸 개발에 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빚고 있는 위메프와 티몬에서 오늘도 계속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 약 2,000명이고요. 네. 어제 오후 9시까지 1,400여 명이 환불받은 것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밤 사이 또 수백 명이 추가로 돈을 받아간 겁니다. 위메프는 이틀 전부터 본사에 몰린 고객을 대상으로 지금 현장 환불을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고객 정보를 받아서 계좌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시작했는데요. 네. 좀 속도가 너무 더뎠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전 10시부터 QR 코드로 고객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네. 좀 전산 처리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문제가 뭐냐면은 티몬입니다. 티몬이 새벽부터 현장 고객에 대한 환불을 시작했는데 네. 현장 다녀온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 오전 9시 기준으로 대기만 1,800명 줄을 서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무척 덥지 않습니까? 예, 지금 티몬 본사가 강남 신사동에 있는데 네. 인근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지금 사람이 계속 붐비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쇼핑몰에 물건 공급하는 판매자들에 대한 그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정부에서 좀 긴급 대응책 마련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계속 강조해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어쨌든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부터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이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고 있다. 검토 중이다. 제가 오기 전에도 좀 통화를 해봤는데 아직 좀 검토를 더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티몬, 위메프와 거래를 해온 소상공인들이 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좀 요건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하는데요.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 뭐냐면은 소상공인이 재해 피해를 보거나 뭐 지역 경제 위기, 감염병 이런 이유로 영업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 이제 행하는 대출이에요. 네. 어쨌든 지금 중기부 관계자가 일시적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경우에 긴급 경영 안정자금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좀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기부 산하기관에 중소기업 유통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목동 가시는 분들은 그 행복한 백화점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중기유통센터거든요. 네. 거기에도 이제 티몬 위메프에 입점 지원을 한 소상공인한테 좀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걸 신속히 정산하도록 요청해서 20억 원 정도 지원 대금을 대신 회수를 했거든요. 네. 지금 근데 20억 원 정도가 아니라 뭐 1,700억, 1,800억, 뭐 2,000억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정산 금액이 많아서 좀 범정부 차원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사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이제 모 회사인 큐텐 그룹에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큐텐 쪽 입장은 어떤 게 뭐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그 판매 업체들의 연쇄 도산 우려가 있으니까 그룹 차원에서 판매 대금과 소비자 환불 자금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는 있어요. 네. 근데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다 취재를 하면서 한번 이 감사 보고서든 다 뜯어보거든요. 이미 모기업과 계열사 모두 자산보다 좀 빚이 큽니다. 이런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은 위메프와 티몬에서 보고한 미정산 금액이 1,600억 원에서 1,700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5월 판매분이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미지급한 정산 그 규모인데 6월, 7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걸 합하면은 한 3천억 원을 넘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네. 어쨌든 지금 이 구영배 대표가 이 사태에 키를 쥔 만큼 좀 공식 해명과 함께 사태 해결 계획을 내놔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엔화 움직임 좀 살펴볼까요? 예. 어제 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100엔당 엔화가 906.41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 3시 반 기준으로는 한 902원 정도로 이제 마쳤는데요. 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나 엔화는 직접 거래되진 않지만 이 기준 환율인 달러를 이용해서 이 간접적으로 계산해서 재정 환율을 내는데요. 100엔당 원화 환율은 그 어제 장중에 911.13엔까지 올랐어요. 이게 네. 이제 지난 2월 1일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건데요. 이처럼 원엔 환율이 이제 올라서 900원대를 기록한 건 또 지난 4월 이후 지금 처음입니다. 네. 자, 이렇게 약세했던 엔화가 강세로 돌아선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일본의 이 통화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다음 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결정 정책 회의를 지금 앞두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시기가 무르익었다 좀 이런 기대가 나오는데요. 일본 중앙은행 기준금리 현재 0.1%입니다. 네. 이번에 동결을 하더라도
이 추후에 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미국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고 또 네. 고용 지표가 악화해서 9월에 금리 인하 좀 할 것 같다 이런 금리 인하설이 좀 힘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일본은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은 금리가 내려가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지난 24일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미일 금리 정책의 변화가 가까워졌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외환 시장에서 달러 매수, 엔화 매도 압력이 좀 진정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추세라면 엔화 가치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 걸로 시장에선 전망하고 있습니까? 예. 근데 전문가들이 지금 엔화 가치가 당장 빠르게 예전 수준으로 갈 것 같진 않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전에 원엔 환율이 100엔당 1,130원대 수준이었어요. 지금이랑은 한 200원 차이가 나는 거죠. 엔저 때문에 또 휴가를 아직 계속 요즘에 이제 일본으로 계획한 분들 많잖아요. 지금 오르기 전에 다녀오는 게 좀 더 경제적인 것 같긴 합니다만 반면에 이제 투자에 있어서는 좀 신중해야 한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엔화 예금 등에 투자한다면은 현재 일본 기준금리가 연 0.1%로 매우 낮은 상황이거든요. 좀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엔화가 원화보다 빠르게 오르는 좀 환차익을 좀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적어도 그걸로 이제 단기 소위 말하는 단타라고 하죠. 이런 거는 수익을 보진 못하고 빨라도 내년 후년까지는 시간을 좀 길게 보고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최형창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가 체코에서 건설하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24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에 15년 만에 이루어진 수주인데요. 정부는 내년 3월에 예정돼 있는 최종 계약까지 그 체코 원전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체코 원전 수주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볼까요?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날 더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바쁘셨죠? 뭐 바쁘기보다도 되게 기뻤죠. 네. 그 발표하는 날 저도 울컥했습니다. 굉장히 그러셨어요. 기뻤습니다. 네. 그 전부터도 계속 이 수주 관련해서 좀 신경 써오시고 하여튼 팔로우를 해왔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네. 그런데 팔로우했고 제가 체코 언론에도 기고도 하나 내고 했습니다. 네. 체코 언론에 체코 신문에다가 현지에다가 네. 국내에서 뭐 기고하는 거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는 한손을 통해서 좀 언론 기고를 갖다 의뢰를 했지만 체코 신문에 하나도 내고 했습니다. 네, 쓰셨네요. 네. 자,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우리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잖아요. 이게 체코에 있어서는 역사상 가장 큰 그 규모의 프로젝트라면서요. 네. 어떤 수주전이었는지 좀 체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데요. 네. 이게 이제 한 호기에 대략 한 12조 원을 잡고 있습니다. 네. 12조 원을 잡고 있어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24조 되고요. 네. 이것이 현재 이제 두코바니에 두 기를 짓고 테물린이라고 또 다른 원전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두 호기는 옵션입니다. 옵션으로 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체코하고 한 번 더 협상을 해야 될 체코하면 대상입니다.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사이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접하지 않고 있고.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두코바니는 체코의 오른쪽이고, 네. 그다음에 테멜레는 왼쪽에 있고 남쪽에 있고요. 프라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네, 테멜린이. 프라우는 약간 북서쪽에 있고요. 있습니다. 그 밑에가 테멜린, 오른쪽이 두코바니 이런 거죠. 네. 그럼 이번에 두코바니에다가 하는 맞습니다. 거를 두코바니에 짓는 거 두 기는 이제 확정으로 해서 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테물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더 협상을 해보겠다. 그런데 테물린도 이미 두 기를 더 짓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4기까지 갈 거는 좀 충분하다 보고, 그런데 테물린을 갖다가 왜 좀 미뤄둔 건 뭐냐면은
그쪽은 좀 바쁘지가 않아요. 좀 나중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체코 정부에서는 그렇게 둔 것입니다. 근데 두코바니는 5, 6호기라고 써 있고 맞습니다. 테멜리는 3, 4호기라 그래요. 보통 3, 4호기 먼저 하고 5, 6기 나중에 하고 이런 게 아닌가 보죠? 이건 사이트가 두 개가 분리돼 있어서 그래서 따릅니다. 네, 제가 너무 무지해서. 두코바니가 더 오래된 발전소 사이트입니다. 제일 처음에 했던. 네. 그런데 그 체코의 그 화폐는 코로나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였습니다. 네, 코로나. 그래서 2,000억 코로나, 한화 12조. 그게 한 기당, 한 호기당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기를 이제 하게 되니까 대략 한 24조 원이 되는데 이게 유럽에서는요. 이게 발전소 투자 같은 거 하려고 한다면은 유럽의 텍소노미가 있어가지고 유럽 연합이니까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내가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없겠는가. 근데 투자하는데 승인을 받은 돈이 77억 4천만 유로고 그게 대략 한 12조 원 됩니다. 그러니까 EU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EU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코 정부가 체코 전력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EU 정부가 그거를 승인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EU 정부 그러니까 체코 정부가 체코 전력 회사에다가 어떤 보조금 형식으로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공정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럽 내는 전력 시장이 다 이제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코가 만약에 그 체코 정부로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싸게 전력을 팔게 된다면은 좀 곤란하죠. 이게 공정 시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그 EU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는 그 룰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온 거 봤을 적에 12조 원을 갖다가 상한으로 지금 체코가 잡고 있고 우리는 그 12조 상한에 맞출 수가 있다라고 낸 것이고요. 프랑스는 아마도 그걸 맞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2009년 12월에 그 이제 아랍에미리트 UAE 바라카 원전 그 수주 이후 15년 만이라고 맞습니다. 하던데. 그 한국형 그 뭐죠? 이걸 한국형 원전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15년 전에 바라카도 한국형 원전이고 이번은 두 번째인 건가요? 어떤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UAE에 수출했던 거 그거는 APR 1,400으로서 1,400메가와트급으로 용량이 좀 큽니다. 용량이 큰데 체코에서 발했던 거는 1,200메가와트 이하짜리를 갖다 요구했습니다. 그게 내륙이라서 냉각을 해야 되거든요. 발전소는요. 냉각하는 데 있어가지고 바다보다 내륙은 약간 좀 강으로 하는 거는 약간 좀 그 용량이 있어가지고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체코 정부에서 봤을 때 자기네 전력 수요에 적합한 걸 갖다 고르거든요. 그때 1,200 이하를 갖다 요구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 1,400짜리를 갖다가 1,000메가와트로 다운사이징하고 몇 가지 첨단 시설을 갖다 더 좀 붙인 걸로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프로포즈를 했고 그것이 이제 체코 정부에서는 받아들여진 것이지요. 이번 수주전에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결실을 일단 맺게 된 게 이게 뭐 2년 4개월 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수주전이 체코가 이제 전 세계에다가 이제 오픈을 맞습니다. 한 거가 2년 전인가 보죠. 맞습니다. 이제 이른바 입찰 프로세스 시작하겠다. 그러면 이제 뭐 예비 입찰도 받고요. 그다음에 본 입찰 받고 이런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거의 2년 넘게 수주전이 벌어졌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나라하고 그다음에 프랑스하고 미국 이게 3자가 붙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우리나라 팀 코리아 이렇게 붙었는데 EDF는 프랑스 전력공사인 거죠? 맞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가 이렇게 붙었는데 웨스팅하우스는 초반 탈락을 했고요. 초반 탈락을 해가지고 결승전에 붙은 것이 이제 프랑스 전력공사하고 우리하고 붙어가지고 결승전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된 것이지요. 왜 웨스팅하우스는 초반에 탈락한 거예요? 체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건 것 같아요. 그런데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그걸 맞출 수가 없다. 맞추기 어렵다라고 판단돼 가지고 공기 어떤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걸 보는데 그거는 이제 체코 정부에서 판단을 한 것이지요. 가격도 있을 거고 공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납기 보증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형격이 떨어지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승전에서 프랑스하고 붙었는데 월드컵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붙어가지고는 초조했는데 우리가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내년에 3월에 내년 3월에 최종 계약 이제 사인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10개월, 9개월 정도 이제 네고시에이션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왜 우성 협상을 하고 그럼 계약이 다 안 돼서 이게 뒤집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우선 협상 대상을 정한다는 거는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발전소가 12조짜리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이제 앵커님도
이제 자동차를 살 적에 자동차를 산 다음에 거기에 이게 프리미엄 패키지 할 것이냐, 네. 뭐 스마트 패키지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네. 발전소 똑같습니다. 발전소 기본 모델이 있지만 거기다가 내가 예비품을 갖다가 10년치를 먼저 살 것이냐, 5년치를 살 것이냐, 네. 냉방기를 갖다가 여기다 2대 넣을 거냐, 3대 넣을 거냐, 뭐 펌프를 갖다 몇 대 넣고 어떤 용료를 할 것이냐 그런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 패키지를 두고서 이제 체코가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패키지 좋겠어. 수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겠네요. 뭐 그런데 이게 체코 입장에서 봤을 적에 이게 네. 필요하다고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필요할 겁니다. 약간 좀 그런 것이 이게 필요할 테니까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체코 네. 입장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 그 이제 한계를 맞추는 것이죠. 그런 협상을 갖다가 향후 한 7, 8개월 가진다는 뜻입니다. 각국이 갖고 있는 마지노선은 있는 거고 어느 정도 그럼요. 하겠죠. 그럼요. 어쨌든 큰 틀에선 24조 원이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맞추고 이제 네. 세부적인 걸 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그때 가서 어지간하면 불발되거나 이런 일은 없겠네요. 없습니다. 그게 네. 또 할 수도 없는 것이 뭐냐면은 네. 체코는 2036년에 시운전해가지고 38년에 준공해서 상업운전을 하겠다는 굉장히 확고한 계획이 돼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걸 다시 협상을 바꾸게 되면은 무슨 대체 전원을 갖다 찾아 넣든지 뭔가 다른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 비용은 엄청나게 더 비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체코 정부에서도 이걸 갖다 뒤집을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그럼 확신합니다. 체코에서 원전을 2036년, 2038년에 가동하게 되면 2036년에 시운전 들어가고요. 맞아? 그리고 나서 2038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운전 들어가겠다라는 그러면 걸 갖고 체코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그게 전기가 공급이 됩니까? 유럽은 전력망이 다 이제 연결돼 있어 가지고 네. 이제 체코 본국을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은 네. 당연히 뭐 그 전기줄 타고 딴 나라에다 판매할 수도 있지요. 전기줄 타고. 그렇죠. 예. 네, 그 이제 업체들이 아까 웨스팅하우스하고 그 EDF, 그 프랑스 전력공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들도 굉장히 쟁쟁한 업체들 아니에요? 쟁쟁하죠. 네, 사실 우리가 1982년인가 유럽형 원전을 도입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40년 내 맞습니다. 우리가 원전을 유럽에 수출하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쟁쟁하죠. 우리는 항상 언제 우리는 프랑스 전력공사처럼 되나 EDF처럼 이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UAE에서 한번 꺾었고 네. UAE가 그 프랑스가 이제 우리한테 밀린다면 얼마나 절치부심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이 사업을 따내고 웨스팅하우스 역시도 우리가 뭐 기술을 갖다가 거기서 도입을 했었고 굉장히 선망의 그러한 회사지요. 근데 거기에 당당하게 겨루가지고 떠났다는 거는 울컥했습니다. 하여간에. 네. 예. 우리가 이제 그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기까지 뭐 한국 수력 원자력만 한 게 아니라 네. 민관 뭐 다 같이 협력해서 맞습니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맞습니다. 잠깐 좀 들려주신다면요. 맞습니다. 이게 거기에 이제 팀 코리아가 이제 네. 한국 수력 원자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들어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대우 건설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런 업체들이 현지 작업을 많이 했어요. 뭐 건설업체는 뭐 시공업체들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자기 네트워크를 해서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거기에 두산 스코다 파워라고 네. 터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합작회사를 갖고 네네. 있어가지고 또 굉장히 유리했죠. 그리고 두꺼반이 현지에서 네. 그 현지에 밀착형으로 해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말이죠. 저는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것이 의도적으로 했는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부하고 대통령실도 굉장히 많이 애를 썼어요. 물 밑에서. 네. 예를 들게 되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게 3월 달에 체코를 방문합니다. 여러 번 방문했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근데 3월 달에 가깝기도 하고. 맞습니다. 3월 달에 방문해서는 어떤 말을 던졌냐면은 에어버스 모델로 가자. 에어버스가 이제 유럽에서의 그 항공사업을 갖다가 이제 휩쓴 것입니다. 에어버스가 이제 네. 미국은 보잉이니까 네. 유럽에서는 에어버스에서 프랑스가 주도돼 가지고 유럽 연합들이 다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원전도 똑같이 하자. 그래 가지고 체코가 들어오게 되면은 네. 같은 모델로 전략적 돈 먹는 걸 하겠다라는 것까지도 오퍼를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고 자주 갔으면은 우리나라는 가기가 힘들잖아요. 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 가면 프랑스는 두 번 올 수도 있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물 밑에서 편하지 않게 작업했다는 것이 네.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이 굉장히 신뢰를 줬던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믿을만하다. 네. 한번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잘 해볼 수 있겠다. 그런 것도 큰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탈원전 정책을 하지 않고 꾸준히 원전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보장을 요구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발전소를 갖다 지은 다음에 지은 것까지는 뭐 건설 계획 해가지고 오케이. 근데 네. 60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갖다가 한 10년 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부속품 것도 갈아야 되고 전기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단종되게 되면 그게 어렵잖아요. 네. 이부품 같은 걸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60년 운전하니까 한국의 원전 산업이 꾸준히 자기를 갖다가 기술적 사포트를 하기를 원해요. 내가 필요한 이 부품을 갖다가 구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이 만약에 중간에 탈원전을 해가지고 원전 산업이 죽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꾸준히 원전 사업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했죠. 그래가지고 네. 문제 없다. 지난 정부 5년간에 그 탈원전에서 이제 유턴한 거 아닙니까? 이번 윤석열 그렇죠. 정부의 네. 그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이 맞습니다. 이제 좀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이번 그 수주전을 계기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실제적으로 네. 이제 최종 계약이 내년 3월 돼서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이걸 통해서 얻는 경제적인 기대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교수님? 아우 뭐 크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뭐 체코에 수출한 것도 대략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갖다가 6조 좀 안 되게 해서 우리가 건설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판 거는 그보다 훨씬 가격대가 크지요. 네. 그래서 현지화를 일부 한다 하더라도 현지화 조건을 걸거든요. 우리도 원전 도입할 적에 현지화 조건을 걸었었고 당연히 현지화 조건을 겁니다. 현지화 조건을 건다 하더라도 워낙 그 계약 단가가 국내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한 효과를 줄 걸로 보고요. 통상 원전을 하나 수출한다면 뭐 소나타 100만 대 수출하는 거 똑같다. 뭐 이런 정도로 사람들 뭐 흔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걸 보냄을 함으로 해가지고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게 유럽 대륙이 말이죠. 전 세계에서 원전을 새로 확대하는데 가장 진심인 대륙입니다. 나름대로 인프라도 구축돼 있고 나름대로 자금력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 기회가 계속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특히 이제 제 생각에는 내년에 이제 붙을 거로 보는데요. 거기는 그렇다고 들었더라고요. 2035년, 2037년에 각각 한 개씩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4개까지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내년에 이제 입찰 프로세스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정책 신뢰도가 높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하겠다 해도 뭐 그만두겠다 뭐 연기하겠다 하지만은 유럽 같은 국가가 하겠다면 상당히 정책 신뢰도가 높아서 저는 이제 이번 체코를 교두보로 해가지고 팀 코리아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준비해서 도전해서 나가게 되면은 그 낙수 효과 같은 건 엄청나게 크지요. 그리고 뭐 네덜란드 말고 뭐 폴란드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유럽 말고 또 사우디, UAE, 튀르키예 등에서도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어서 맞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이걸 교두보로 쭉쭉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K-팝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팝 뮤직이 사실 미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 뮤직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걸 소해가지고 거꾸로 지금 세계 유행을 만들거든요. 원전 기술도 똑같아요. 이게 사실은 뭐 미국에서 개발되고 유럽에서도 뭐 상업 발전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곳이지만 그런 데서 이제 들어온 기술을 갖고서 우리 걸로 해가지고 다시 세계에 역수출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민족의 저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의 나라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유럽이 원전의 종주국이긴 하나 최근에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같은 그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공을 들이면서 탈원전 기조가 조금 더 번지고 있는 게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2050 탄소 중립의 진심인 대륙이 이제 유럽이거든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가자. 그러려면 이제 전기를 갖다가 무탄소 에너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인류가 갖고 있는 무탄소 에너지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재생하고 원자력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개를 갖고서 가야 되는데 재생 에너지에도 유럽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고 있지만 원자력에 대해서도 과거에 비해 가지고 이거 없이는 탄소 중립을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원전으로 속속 다시 복귀하는 국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요. 스웨덴은 일찌감치 탈원전해가지고 더 이상 원전을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2045년까지 2040년대 중반까지 무려 10기를 도입하겠다고 나섰고요. 이태리는요. 유럽에서 좀 지진이 좀 많은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원전을 안 하겠다 그랬다가 SMR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원전 다시 시작해보겠다라고 나서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탄소 중립의 진심이라면은 원자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태 이후로 완전히 원전이라면 경기를 일으켰던 나라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바뀌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뭐 이제 사실 체르노빌 사고가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 건 맞습니다.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 건 맞는데 그 이후에 원전 기술도 안전에 굉장한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발전을 이뤄가지고 그런 중대 사고 같은 거에 방지하고 그 사고를 갖다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제3세대 원자력
대상자로고 그것이 바로 APR 1400이고 네. 이번에 체코에 들어가는 APR 1000입니다. 네. 이제 그러한 신뢰도가 높아져 가지고 이제 원전을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은 기후 위기는 지금 뭐 사실은 뭐 2100년까지 1.5도니까 몇십 년 안 남았어요. 네. 그럼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전력 투구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다 투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을 갖다 간과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유럽에서 텍소노미를 개정하면서 원전을 갖다가 포용한 것입니다. 네. 원전을 써야지만 되겠다. 그런데요. 네.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저가 수주 아니야? 덤핑으로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수님?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사업 관리를 잘해서 적자를 보지 않도록 해라라는 말씀을 네, 저는 네. 듣고요. 이거는 덤핑이라 하면 이게 국내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 국내 가격보다 싸게 수출할 때 덤핑을 합니다. 그렇죠. 자동차 같은 거 우리보다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싸게 팔게 훨씬 돼서 싸게 그게 사서. 덤핑이고 우리 기분 안 좋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전에 그랬었잖아요. 그랬을 네.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원전 짓는 것이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기에 5조 한 8천억, 9천억 수준에서 우리가 짓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근데 지금 해외 파는 거는 12조라고요. 예, 뭐 아무리 못 받아도 10조는 넘길 거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덤핑이라 할 수는 없죠. 물론 이제 해외에 짓게 되니까 거기 네. 이제 운반비라든가 다른 비용이 좀 더 추가가 됩니다. 네, 하지만 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덤핑할 수 없고요. 충분히 제가 봤을 적에는 제 가격을 갖다가 제시를 했다라고 보고 네. 저는 이런 논란이 참 이게 만약에 체코 정부에 들어간다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자꾸 덤핑이라 그러면 국내에서는 덤핑 아니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체코 정부에서 혹시 우리가 바가지 썼나. 너무 비싸게 한 거 아니야. 할 수 있고요. 근데 네. 우리가 덤핑이라도 진짜 덤핑이라고 하면 체코 정부가 좋아할 거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만약에 아주 간단하고 싼 물건이고 없어지는 물건이면 우리가 항상 뭐 싸게 샀다가 에이 뭐 안 되면 버리고 말지 하지만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요. 이거는 적정한 가격이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품질이 보장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저는 체코 정부한테 우리의 논란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간에 이게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월드컵 같은 국가 간의 경쟁 맞습니다. 그런 양상을 띠는 게 완전 그 수주고 경제적 효용성도 크지만 국제사회에 주는 이미지라는 거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가 이걸 주목하는 것이지요. 네, 그래요. 그 최종 계약이 남은 상황에서 어떤 말씀 끝으로 한 말씀 해주고 싶으신지요? 저는 이번에 이 기회를 갖다가 잘 살려가지고 그다음 말씀드린 대로 네덜란드, 스웨덴 네. 뭐 이런 데 계속해서 진출해 나갈 수 있는 교두보로 삼아서 이 팀 코리아가 더 잘 차기 계획을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계설비 산업의 좋은 기회입니다. 이게 원전을 떠나가지고. 왜냐하면 유럽의 기계설비 우리의 기술을 갖다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원전 말고라도 다른 데도 더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제일 당부하고 싶은 거는 네. 우리나라 사회의 에너지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에너지 갈등이요? 왜냐하면 네. 재생이다 원전이다 그래가지고 프레임을 만들어 서로 갈등을 하게 돼요. 이거 네. 조화롭게 나가야 되는데. 네. 근데 이 기회에 이 에너지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K 원전이 프라하 말고 뭐 암스테르담 말씀하신 맞습니다. 것처럼 스톡홀름의 밤을 네. 밝힐 수 있는 날이 곧 오겠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길 잘 바랍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네, 누구나 알고 있는 주식 투자 황금률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켄 피셔의 역발상 주식 투자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공포에 막 매도를 하고 또 누가 엄청난 수익을 봤다면 또 추격 매수를 막 하고 이게 이제 군중 심리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확실한 확신과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걸 다뤄주는 책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켄 피셔라고 하셨잖아요. 예. 네,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아마 국내에서 주식 투자하시면서 주식책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잘 아는 저자인데 켄 피셔입니다.
사실은 이분의 아버지가 더 유명하죠. 위대한 기업의 투자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필립 피셔? 예. 네.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는 책도 국내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이 소수 종목에 장기 투자했던 전설적인 투자가였습니다. 필립 피셔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TI라고 그러죠. 줄여서. 네. 이 주식을 무려 30년간 보유했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한 종목을 30년 동안 오르고 내리는 과정을 다 참아가면서 버텨냈다는 건 대단한 건데. 그때 수익률이 얼마였대요? 이게 한 몇십만 퍼센트 났을 거예요. 제가 네. 데이터를 못 찾았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또 굉장히 존경했던 투자가고 네. 워렌 버핏이 이제 자신의 투자 철학의 85%는 자신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한테 배운 것이고 네. 15%는 필립 피셔에게 빚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의 저자 켄 피셔의 아버지인 필립 피셔의 빚지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켄 피셔도 이제 피셔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의 회장이고 국내에 이 사람의 책이 한 7, 8건 번역돼서 나와 있어요. 네.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거의 다 번역돼서 나와 있고 30년 넘게 경제 잡지 포브스지에 연재했던 포트폴리오 전략도 굉장히 유명한 칼럼이고 네. 최근에는 국내 일간지에 주기적으로 또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읽고 왔는데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서 원제는 군중을 이겨랍니다. Beating the crowd거든요. 번역은 역발상 Beating the crowd. 예, 뭐냐면 군중 심리라는 게 그냥 일반 군중뿐만 아니라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펀드 매니저들도 몰려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가서는 수익을 많이 못 낸다. 위험하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네. 요즘처럼 이렇게 장이 좀 변동성이 심할 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워낙 많지만 예. 요즘은 또 세계가 한 덩어리처럼 막 실시간으로 같이 연계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세계 각국이라는 시장도 영향을 미치지만 전쟁이라든가 어떤 정치적 이벤트라든가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치는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지 될지 그런 게 책에 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이 책을 선정한 이유가 몇 년 된 책인데도 선정한 이유가 또 요즘 트럼프가 되느냐, 트럼프 이제 바이든이 물러나고 이제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사실은 그런 뉴스의 대다수가 정보가 아니라 노이즈 소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보통 자기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다 생각하세요. 국내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정당이 안 되면 경제 다 망하고 미래가 없다고 다 생각하시는데 떠나야 돼요. 이런 네, 얘기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저자가 하는 얘기는 주식시장은 이데올로기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치적 편견은 오히려 투자에 방해가 된다. 우리 눈을 가린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시장은 선거 유세가 되면서 공약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이미. 네. 그래서 군중들이 그걸 따라가는 정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새롭게 돈 될 만한 어떤 것을 찾아낸다는 것이 어렵고 두 번째로는 1929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미국의 집권당, 민주당이 되느냐 공화당이 되느냐와 이제 S&P 500 지수의 주가를 비교해 본 거예요. 대다수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거든요. 공화당이 보다 친기업적이고 친시장적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되면은 주가가 더 오를 거 아니야. 근데 최근에 좀 완전 바뀌었죠. 최근에는 뭐냐면 공화당이 더 굉장히 과격한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자유무역이 아니라 관세를 더 높이겠다고 그러고 원래 자유무역은 공화당의 정책이에요. 근데 요즘 바뀌었지만 이런 식으로 딱 해서 보니까 분석을 해본 거죠. 네. 민주당 공화당 시절에 어떻게 되는지 쭉 해봤어요. 29년도부터 한 80년 가까이. 오랜 시간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민주당이 됐을 때도 강세장, 약세장이 다 있었고 공화당이 됐을 때도 약세장, 강세장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딱 한 가지다. 뭐요? 얘기하는 저자가.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통과되는 법만 중요하다. 법이 바뀌면 뭔가 바뀌잖아요. 우리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기업에 관한 법 같은 게 바뀌면 배당 같은 것도 제도가 바뀌면 배당 수익률이 바뀌잖아요. 금투세만 해도 그럴 테고요. 맞습니다. 이런 것이 통과될 만한 법만 관심을 가지면 되고 나머지는 다 소음이다. 당과 상관이 없다. 네, 돈에는 이데올로기가 없다. 또 이제 전쟁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중동 전쟁 같은 경우 일어나면은
석유값이 많이 올라가고 난리가 날 것처럼 생각하고, 근데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이제 그 중동 국가들의 그 갈등이 있는데도 석유값이 많이 안 올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또 분석하기로는 미국이 이제 석유가 남아돌기 때문에 그 셰일가스 셰일이 나오면서 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자가 분석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지전, 그리고 뭐 한국 전쟁도 여기 포함이 돼요. 중동 전쟁 70년대, 62년도에 쿠바 미사일 위기 다 봤을 때 베트남전 이런 거 다 물론 단기적으로 조정은 다 받았지만 대부분이 다 강세장으로 이어졌다. 그 다음에. 아 그래요? 예. 뭐 데이터를 이 책 가지고 다 설명을 합니다. 주식시장에 장기적으로 악재가 됐던 것은 세계 대전만 그렇다는 거예요. 1, 2차 세계 대전처럼 전 세계가 싸울 때만 그렇고 국지적인 것, 정치적인 것 이런 것들은 거의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 국지 전쟁들은 끝나고 나면 거의 다 강세장이었던 것이 훨씬 더 많았다고 나옵니다. 근데 국지전이 일어나는 지역에 있거나 그 인근에 있거나 이러면은 벌써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나라는 해당이 되겠지만 이건 미국 책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미국 투자 많이 하시니까 최근에는 그런 거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많이 빠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저자가 딱 하는 얘기 같더랍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그 사고 터지기 전에 팔고 나갔다가 바닥에 싸우면 되는데 거의 어렵다. 그래서 그 켄 피셔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시간 지나고 나면 어차피 그 사건의 여파가 줄어들면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이렇게 잊어버리고 다른 거 하라.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은요, 어떤 악재가 터지면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런 투자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도 좀 실려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항상 이렇게 미래를 걱정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뭐 요즘 이제 뭐 우리나라가 뭐 인구도 소멸할 것 같고, 뭐 그다음에 기후도 요즘 난리 때문에 기후 위기가 와가지고 정말 세계가 인류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전문가 분들도 나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인류가 굉장히 뭐 위기에 처했다. 뭐 저도 그런 걸 많이 읽는 거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켄 피셔라는 사람이 굉장히 현실적인, 이 사람 투자자니까 투자의 시각에서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그건 먼 훗날의 얘기다. 실제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는 사건은 30개월 이내에 일어난 사건 정도면 알면 충분하다. 3년도 아니네요. 30개월. 2년 반. 이건 본인이 이제 일종의 경험치기겠죠. 자기가 이제 투자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그래서 그 켄 피셔가 하는 얘기는, 전문가들은 최근에 일어난 일이나 먼 훗날의 일들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다.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크게 터지면 해설을 해줘야 되고, 단기적인 것은 먼 훗날의 것들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과제나 위기가 되니까.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가까운 건 이미 반영을 했고 너무 먼 거는 신경 안 쓴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30개월. 30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뭐 자기가 역사적으로 뭐 베이비 세대의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던 이런 게 뭐 최근에만 논쟁이 있었던 것이 과거도 있었거든요. 복지 문제라든가 국가 부채 같은 논쟁이 많이 발생했을 때 주가들이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봐라, 별 의미 없다. 우리는 30개월 안에 일어난 일만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복지제도가 파산하는 게 30개월 내에 파산하지 않지 않느냐. 그럼 제껴라. 국민연금 고갈이 몇 년 안에 되는 거 아니다. 그럼 제껴라요. 제껴라는 거죠. 주식시장 거기까지 반영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주장이 다른 투자자와 다른 게, 켄 피셔가 이렇게 뭐 자기의 경험치기라고 그럴까? 아니면 데이터를 분석해서 주장하는 것들이 좀 약간 독특한 면들이 있는 책이죠. 이게 몇 년 전에 나온 책이라고요? 이게 2019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5년 전이군요. 어쨌거나 우리는 수많은 정말 뉴스의 홍수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데 주식에 관한 정보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요즘은 이제 그 유튜브 이런 데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가 나와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가려내야 될지, 내가 저거 못 본 거 아니야 해서 또 보다가 밤에 잠 못 자고 아침에 멍한 맞습니다. 멍한 기분으로 이제 또 주식창을 열고 이런 분들도 많으시던데요. 저도 그렇게 하죠. 그러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딱 보죠. 왜냐면 이게 그 해외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서부터 밤에 흔히 말하는 미장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썸머타임스 10시 반부터 열리잖아요. 그래서 뭐 한 새벽 4시 반인가 5시에 끝나니까 또 보통 한 6시쯤 일어나니까 출근하려고 딱 일어나면 일단 습관적으로 핸드폰 가서 시장 어떻지? 제 계좌부터 봅니다. 이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책에서 켄 피셔가 말하고자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개념이 방 안에 코끼리라는 개념이에요. 방 안에 코끼리가 있는데, 처음에 방 안에 코끼리가 있으면 너무 낯설잖아요.
어떻게 저게 들어와 있지? 그러다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방 안에 코끼리가 익숙해지면 방 안에 코끼리 있는 걸 까먹어요. 네.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비유하는 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AI가 이제 인류 문명을 바꿀 거야. 그래서 뭐 AI에 대해서 내가 뭘 안다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투자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알았는데 지금은 잊혀져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들이 왕왕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방 안의 코끼리라는 거예요? 그게 방 안의 코끼리 같은 그게 실제로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의 정보가 훨씬 더 유용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두뇌 훈련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한 책에서 보게 되면 뭐 예를 드는 거죠. 말씀드린 공화당이 되면 트럼프가 되면 지금 친기업적인 주가가 오를 거야. 그것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지만 이게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과거 역사를 공부해 보게 되면 이거는 소음이거든요. 사실 실제적인 팩트,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걸러내서 나오는 것이 남들이 인지하지 않고 있는 게 숨겨져 있는 방 안의 코끼리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투자의 고전이라든가 역사를 읽고 그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제 행동 경제학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딴 사람들의 심리를 읽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 고전에서 그 투자 대가들의 생각도 좀 배우고, 그다음에 역사 속에서 주식시장이 순환하는 것도 좀 배우고, 행동 경제학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같은 것들 이런 걸 배우면서 내가 이제 방 안의 코끼리라는 거를 찾아가는 그 두뇌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행동 경제학이라고 좀 말씀하셨나요? 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들이 심리에 많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어떤 정보가 들어와도 그걸 노이즈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굉장히 공포가 되고 또 환호가 되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많이 그 움직이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심리가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면 그걸 잘 활용하는 쪽으로 해도 좋을 것 같고, 역발상으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를 계속 견지를 하고 되뇌이면서 그 초심을 지켜가면서 원칙에 입각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저자도 그 얘기를 합니다. 행동재무학이나 행동경제학을 배워서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해서, 군중의 심리를 이용해서 초과 수익을 내느냐, 이렇게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걸 내가 공부를 해서 실수를 줄이는 행동을 할 것이냐, 원칙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자는 첫 번째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한계가 있다, 어렵다, 어렵고 실제로 그런 걸 표방하는 투자자들이 있지만 자기가 보기엔 실력이 별로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런 거를 심리적인 요소로 공부하는 것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다. 투자에서. 버핏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워렌 버핏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실수를 줄이는 게임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심리적 편향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게 최근 정보 편향이에요. 이거 뭐 최근성 편향이라고 딴 책에서 가장 최근 들어온 거예요. 그쵸. 지배받는다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근 2년 동안 옛날처럼 2차 전지주가 막 올랐어요. 그러면 2차 전지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근데 떨어져도 오를 것 같다는 생각에 매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뭐냐면 최근에 내가 경험한 걸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흔하게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향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또 알고리즘으로 계속 오는 거는 계속 그것만 오잖아요, 정보가. 근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그때 뭐 막 오를 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했던 분들은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AI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너무 폭락을 하게 되면 계속 시장이 안 좋게 될 거라고 보지만 또 시장은 일어나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가 편향이 뭐냐면 이 잦은 매매를 하잖아요. 막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근데 재미난 거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그 1928년 이후에 주가가 오른 애가 많았을까요? 주가가 떨어진 애가 많았을까요? 떨어진 애가 많아야지 제가 맞는 답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오른 애가 훨씬 많습니다. 오른 애가 70%입니다. 올랐던 애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유하는 전략이 의외로 괜찮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낮은 매매보다는 장기 보유가 나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 켄 피셔의 역발상 주식 투자 읽어봤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